역시 완벽한 무기란 없었습니다. 미래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공지능 무인기가 자국 전투기에 격추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비밀병기 S-70 아우트니크의 격추 사건은 러시아군의 전력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더 나아가 첨단 무기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결함과 이러한 기술이 적국에 유출됐을 경우 벌어지는 후폭풍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러시아군의 무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날의 검과 같은 첨단 무기의 위험성과 대한민국의 대비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로 홍보되던 러시아의 S-70 아우트니크가 자국 전투기 수호-257에 격추됐습니다. 사건 초기엔 오인 사격을 의심했으나 현재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S-70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추했다는 추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고장난 장난감을 스스로 부셨다라며 외신의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S-70 아우트니크 사냥꾼이란 이름의 이 무인기는 러시아의 수호이사와 미그사가 공동 개발한 첨단 무기로 미국의 일반적인 무인기와 달리 공대지뿐만 아니라 공대공 임무도 수행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아우트니크는 수호-257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갖출 예정이었는데, 이번 사고 역시 수호-257과의 연계 훈련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우트니크를 무인 공격기를 넘어선 수호-227과 미그-29를 대체하는 무인 전투기로 활용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자율적으로 정찰과 공격 임무를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의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정찰하고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무인기 아우트니크의 현실은 알려진 바와 크게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AI 기술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시 상황도 아니고 시험 비행 중에 이런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은 러시아의 무인 전투기 기술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부터 테스트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려 했지만 결국 자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더욱이 드론에 실린 무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폭발과 함께 잔해가 남아 우크라이나군에게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러시아군의 치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비밀병기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수호-257과 S-70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크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유인 전투기가 무인기를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스포츠카를 견인하는 픽업 트럭 같은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전술이 얼마나 빈약하고 일관성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드론과 전투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현실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격추된 S-70의 잔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수거될 것을 우려 러시아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잔해가 발견된 곳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잔해를 제거할 수는 없었고, 만약 우크라이나군은 운이 좋다면 이 잔해를 통해 러시아의 무인기 기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70 아우트니크에는 복잡한 항법 시스템과 통신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S-70의 잔해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러시아 무인기가 사용하는 통신 채널이나 항법 장비를 교란하거나 방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비행과 목표물 탐지를 수행하는 AI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과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S-70은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잔해에서 이러한 무장 시스템의 기술적 정보가 분석되는 순간 러시아 무인기의 무기 탑재 능력과 배치 방식,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빼앗길 것입니다. 특히 무장의 장착 방식이나 유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인기에 탑재된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역이용할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인기와 수호-257 전투기 간에
데이터 링크나 제어 신호를 분석하면 유사한 유형의 러시아 무인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70에는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큰데요. 레이더 시스템의 주파수나 신호 패턴이 탈취당한다면 러시아의 무인기 탐지 및 방해에 유리한 전자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라던 S-70이 오히려 적에게 군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비밀병기가 얼마나 허술한 결함투성이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라며 떠들던 S-70은 결국 자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고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미사일로 잔해를 파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사력의 신뢰도를 크게 잃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비웃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기술로 다시 일어서려 할지 궁금하지만 이번 사례는 러시아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70 아우트니크 격추 사건은 러시아의 무인기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우트니크는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단독 공습했다는 사실이 러시아 측 텔레그램과 튀르키예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분간 실전에서의 아우트니크는 자취를 감출 것이며 이는 전력 공백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사기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과 튀르키예에 밀린 무인기 시장에서 러시아산은 완전히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중동 쪽 계약이 축소되거나 기존 계약 내용 역시 수정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겠지만 러시아의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비를 소모하고 있으며 고물 무기를 받기 위해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인기 개발에 추가적인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푸틴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며 전체적으로 S-70 프로젝트의 개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아우트니크와 연관된 전체 군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무인기의 통신 안정성, 데이터 링크 보안,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약했던 통신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단 것인데요. 실제로 S-70 격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통신 오류로 인해 무인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인기와 유인기 간의 데이터 링크가 신뢰할 수 없거나 방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신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기가 적의 전자전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인기는 적의 해킹이나 재밍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통신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통신 채널을 동시에 운용하여 교란이나 통신 방해를 극복하는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습니다. S-70 아우트니크는 대외적으로나마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갖춘 무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격추 사건을 통해 AI 시스템이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로 무인기의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거나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첨단 기술 유출과 군사기밀 통제를 위해 러시아는 무인기를 격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무인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복귀 기능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파괴할 필요까진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첨단 무인기가 수십만 원대 중국산 드론만도 못한 것인데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비상복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격추 사건을 계기로 무인기 전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역시 재평가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무인기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전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인기 전력이 오히려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 속도만큼이나 방향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는데요.
자율운용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러시아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역시 신뢰성과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9일 수5.2517 아프리카 영상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엘답에 위치한 알라메인 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이집트 최초의 국제 에어쇼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희귀한 전투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거의 없는 중국산 유니십 수송기와 젠텐 제트기, 그리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5.2517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앙숙으로 통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고서는 기술만 빼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5.2517은 스텔스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의 알짜 기술로 러시아가 중국의 접근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5.251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력과 은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란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성능, 네트워크 중심 전투 기능 등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는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의 F-35나 F-22와 비교되고 나는 수5.2517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러시아가 내세우며 유럽에서 거부된 시장을 대신해 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까지 내려온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서 수5.2517급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중국이나 튀르키예의 경우 기술 도난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당초 인도가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와는 앙숙인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친밀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 기술 분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5.2517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수5.2517 같은 첨단 전투기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를 유럽과 아시아 등의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이 차지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선 중국이 그 입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수5.2517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선 중국의 제니십 전투기가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KF-21과 같거나 비슷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십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측은 수5.2517과의 비교해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기술, 기동성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것을 베낀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수5.2517은 그동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생산 속도와 안정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수5.2517의 판로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KF-21, 제니십과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으로 더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통해 수5.2517의 판매를 타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방산 파트너로 점찍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FA-50의 수출을 타진하며 전투기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고려 대상 역시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가 수5.2517 대신 중국의 4세대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젠텐C는 수5.2517과는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러시아산이 아닌 중국의 젠텐C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젠텐C는 가성비라는 장점으로 이집트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금융 옵션까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내부에선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계약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전투기의 경쟁력과 러시아 방산의 입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라는 거대 공급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등 신흥방산 강국이 빠르게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카이가 개발한 T-50, FA-50 등의 전투기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KF-21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목표로 설계된 전투기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러시아에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지만 현재는 기술력과 실용성에서 추월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사실 KF-21과 수호이-57은 과거에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호이-57의 수출을 제안하여 3차 FX 사업 후보로 선택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도입이 아니라 수호이-57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제안이었고 동년 10월엔 KF-X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인 2014년 3월에 한국방위사업청이 F-35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는 공식적인 인연이 끝났는데요. 만약 당시의 상황대로 수호이사가 KF-X에 참여하고 한국 역시 수호이-57 개발에 참여했다면 세계 전투기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였던 러시아와 한국은 이제 그 위치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57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생산 속도와 유지 보수 비용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호이-57은 아직 실전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 운영된 적이 있지만 대규모 전투에서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수호이-57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22나 F-35보다 상대적으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물론 자국 기체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방의 스텔스 기술이 한 수위라는 것이 국제방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러시아 방산 산업의 예산 부족과 기술 인프라 문제는 수호이-57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양산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호이-57은 대략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수호이-57은 현재까지도 해외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꺼리는 입장이지만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마저도 수호이-57 대신 서방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하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러시아산 전투기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57이 실패한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KF-21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이-57은 러시아의 기술력이 집약된 5세대 전투기지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비교했을 때 일부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순조로운 양산을 통해 계약 즉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국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이-57은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KF-21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과 성능 개량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수호이-57이 더 이상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중국 제니십 같은 경쟁 기종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러시아가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전투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로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그 가능성을 알아볼수록 한국은 전투기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과연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7일 첨단 항공엔진 영상입니다. 한국의 항공엔진 국산화율은 기존 40%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은 안도하며 한국이 항공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인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항공엔진 국산화율이 사실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KF-21 체계 개발 계약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목표치가 정부 기준으로는 17%였으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기술진은 허송세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외 방산업계가 공인된 수치로 받아들였던 기존 40%라는 숫자의 의미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엔진 개발에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자랑하는 중요한 수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 항공엔진 개발의 신뢰도와 관련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엔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까지 엔진을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기준 목표치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국내외 언론이 이를 받아 적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산화율이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와 제작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과장된 수치를 방관함으로써 한국산 전투기 엔진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엔진 기술력은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엔진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산 전투기의 세계 시장 진출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엔진의 독립적인 개발이 없으면 향후 더 발전된 전투기, 예를 들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방산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항공엔진 독립은 불가능한 꿈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엔진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 산업의 미래까지 불확실해졌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국산화율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항공엔진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할 분야임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의 시각은 KF-21 보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 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한 것이 전투기 생산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본 훈련용 프롭기였던 KT-1 웅비를 개발했고 TO-10 양산까지 성공했지만 세계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라이선스 생산과 훈련기 개발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과는 기술 난이도부터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파견 나온 미국 개발진들조차도 하룻 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표현까지 쓰곤 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무모한 도전에 성공해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흥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방산 시장 점유율 세계 9위란 자리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장담했던 KF-21 보라매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제머 등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등 군사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KF-21 보람에 전투기에 장착된 G의 F414 엔진이 외국산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세미나까지 개최하며 본격적인 항공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현재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의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물론 이 수치 역시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포함한 수치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향후 2039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엔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시안에 따르면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10에서 15% 정도 출력이 증가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 항공 엔진 기술의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항공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이를 개발하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력 전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방위 산업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기술적 자립도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을 완료할 경우 약 1,700대 이상의 엔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용 및 민간용 항공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약 2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 분야에서 후발주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 엔진 개발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미 많은 선진국도 크고 작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미국의 엔진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독립적인 엔진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실제 성적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제니10에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왔습니다. 더구나 이런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아음속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여러 차례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했지만 이를 극복하며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위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3개 기업뿐입니다. 그만큼 항공 엔진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기술적 난관과 실패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를 극복하는 의지와 기술적 도전 정신입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분야에서 여러 차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왔으며 이번 항공 엔진 개발도 그 연장선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과 같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국내외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한국이 고사양의 항공 기술을 확보하고 주변 국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이 항공 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보유한 6번째 국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이며 더 나아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도 독자적인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한국의 군사적 자립도와 전력 증강에 커다란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